제가 보는 관점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빅뱅 이론의 가장 멋진 과학적 증명이거든요. 고경의 질문에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 그리고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질량의 기원을 우리가 빅뱅 이론에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물질의 기원을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빅뱅 우주론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탄생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석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주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대상입니다. 밤하늘에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면 우리의 관심은 저게 다 뭐지? 어디에서 왔지?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우주는 얼만큼 펼쳐져 있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일까요? 그것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첫 질문은 우주의 크기입니다. 우주의 크기라고 말씀드릴 때 그 뜻은 저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우주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자명하죠. 바이러스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종들이 순식간에 한두 달 만에 전 세계를 다 휘돌아다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지구가 뭐 대륙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의 지구촌이 된 거죠. 태양계는 어떤가요? 태양계도 사실 그 중요성이 오래전 정도부터 이해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지구의 생활권은 또 생물권은 태양에서부터 오는 햇빛 에너지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태양이 지금 뿜고 있는 그 에너지를 단 1%만이라도 내년에 덜 주거나 더 주거나 한다면 우리의 지구의 생물권은 머지않아 금방 다 무너지고 만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물이죠, 물. 물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계의 생명체를 찾을 때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그곳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셨습니까? 지구에는 물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지구에 그렇게 풍부한 그 물은 한 방울조차도 전부 다 외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태양계 처음 만들어질 때 지구처럼 가까이 있는 행성들에서는 너무 뜨거워서 물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양계 외부에 있던 소행성들이 이제 태양 안쪽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지구와 충돌해서 물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이해에 의하면 지구에 있는 물의 거의 100%가 다 외계에서부터 온 거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 저답게 살아가는 것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고 어떤 것이 우주가 제공을 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해보면 지구촌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가 우리에게 막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해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은하 내에만 1000억 개 정도 혹은 그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스케일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제가 인류가 손으로 가볼 수 있는, 직접 제 발로 걸어서 가볼 수 있는 그 한계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1970년대에 2개의 태양계 탐사선을 쏘았습니다. 하나는 보이저 1호고요.
또 하나는 2호입니다. 이 두 개의 탐사선은 처음 목표는 태양계의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큰 행성 주변을 직접 가봐서 그 주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40수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용하게도 이 두 탐사선이 아직도 건재하게 항해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은 과학자들 생각할 때 이곳까지가 얼추 태양계의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을 이미 통과해서 벗어나서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많이 타시는 항공기, 제트 항공기 속도의 대략 한 60배 정도 속도거든요. 계속 이 보이저가 항해를 한다면 우리 은하계의 1000억 개의 별들 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까지 가는데 약 10만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실제 우주를 탐사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자, 이거 외에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천체들이 우주에 존재할까요? 제가 멋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허큘리스 은하단이라고 하는 천체인데요. 이거는 지금 별을 한 1000억 개 정도씩 갖고 있는 은하가 대략 한 수백 개 정도 몰려 있는 은하들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별들이 지금 이 은하단 속에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얼마나 더 많은 은하들 그리고 천체들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허블 울트라 딥 필드라고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동영상인데요. 처음 시작은 우주에 가까이에 있는 별들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고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들만 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점점 더 먼 우주, 이제 작은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고 큰 망원경, 급기야는 우주 공간에 떠서 관측을 하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먼 우주를 저희들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허블 울트라 딥 필드의 현재 지금 최종 나타나는 이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전 우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부모님들 사진첩에서 아주 옛날 사진을 이렇게 딱 보고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옛날 사진을 지금 옛날 우주의 사진을 본 겁니다. 벌써 우주의 나이가 한 3, 40억 년 됐을 때 혹은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이상 전이었을 때 우주에 이렇게 은하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천체들이 얼마나 광대한 우주에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 있고 그것이 도대체 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기나 할까요? 이제 우리가 16강을 통해서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별들과 다른 은하들 혹은 이 우주 전체가 저의 존재를 위해서 함께 엄청난 일을 해내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 강의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이러한 멋진 것이 어떤 경위로 탄생하게 되었는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중력 이론을 아주 멋지게 새로 정립을 하였습니다. 중력에 의하면 질량을 가진 천체들은 질량이 크든 작든 서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한한 우주에 천체들이 무작위로 분포하고 있다면 중력 때문에 전 우주가 한 점으로 수축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중력을 알고 있는 20세기가 도래할 때 우리 인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생각은 우주는 정말 영원무궁하고 너무나 광대해서 이것이 뭔가 변하면 안 된다. 이미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주는 이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변할 필요가 없다. 변하는 것은 완벽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급기야
우주상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아직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우주상수라는 에너지가 있어서 이것이 우주가 중력 집결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빅뱅 우주론의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났더니 두 분의 과학자가 그거 아닌데 하고 나타났습니다. 한 분은 러시아의 수학자였었던 알렉산더 프리드만이라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벨기에의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생각에 혹시 우주가 중력 집결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가 현재 팽창 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척동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상공 한 50m에 야구공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질량을 가진 야구공이 왜 우주 공간에 떠 있을까? 중력을 거스르는 어떤 힘이 있기에 우주 공간이 떠 있을까? 이 질문을 제가 했더니 옛날에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그건 어쩌면 우주 상수가 야구공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러한 제안을 했죠. 하지만 고척동 주민은 누구나 알죠. 박병호가 홈런을 친 겁니다. 박병호가 홈런 친 공이 아직도 상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그냥 제가 그 순간 본 것에 불과하죠. 르메트로와 프리드만의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는지 아직 우리는 모르지만 무슨 이유인가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팽창 중이라면 그러면 굳이 우주가 왜 중력 집결하고 있지 않은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죠. 사실 우주의 팽창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연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1926년 전만 해도 인류는 우리 은하 자체가 우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은하를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우주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1926년에 허블이 외부 은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부 은하들의 움직임을 그 다음에 연구함으로써 우주가 정말로 팽창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주 팽창 혹은 빅뱅을 얘기할 때 관측적으로 가장 중요한 초석을 놓은 분은 허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관측자들이 어떤 관측을 많이 했냐면요. 은하들을 분광 관측을 했어요. 분광 관측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태양빛이 이렇게 올 때 프리즘을 놓으면은 프리즘을 통과한 태양빛이 쫙 갈라져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오죠. 별빛이 모여있는 은하의 빛도 분광 관측을 하면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그런 빛이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은하에 있는 별들이 어떤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독특한 분광선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우주에 있는 별들은 가장 많은 원소가 뭐냐면 수소입니다. 수소가 거의 한 70%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에서 온 빛을 잘 분석해 보면 수소가 독특하게 내는 그러한 분광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측자들이 신기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깝고 밝은 은하들은 이 수소선들이 우리가 물리법칙이 예측하는 바로 그 파장에서 정확히 잘 나타나는데 그런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리고 어두운 은하일수록 똑같은 수소선이 더 조금씩 붉고 파장이 긴 쪽으로 움직여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색 편의 혹은 적색 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먼 은하에서 온 수소선은 더 붉은 쪽으로 치우쳐서 그 수소선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근데 그거는 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도플러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거리에 계실 때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저한테 다가올 때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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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음으로 오다가 저를 지나가면 갑자기 음이 삐뽀 삐뽀 하고 낮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빛이든지 소리든지 그 소스가 그 광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빛이 원래 낸 빛보다도 더 푸르게 보이고 우리로부터 멀어져 갈 때는 원래 낸 빛보다 더 붉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후토의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먼 우주일수록 더 빨리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만일 지구가 1년 사이 2배로 균일하게 팽창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서울하고 대전 사이에 그 전에 거리는 160km고 서울, 부산 사이의 거리는 400km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거리는 2배로 팽창을 했으니까 320km와 800km로 각각 되겠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제 입장에서 대전에 있는 친구는 1년에 160km만큼 멀어져 가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같은 시간에 부산에 있는 친구가 들고 있는 전등은 제가 관측을 하면 똑같은 1년 동안 400km를 멀어져 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지구는 균일하게 팽창을 했지만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개체들 간에 더 빠르게 멀어져 가는 것처럼 관측이 되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마치 큰 식빵 같은 겁니다. 식빵 같은 거에 안에 건포도가 수백 개 이렇게 박혀 있는데 처음에는 식빵의 반죽이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빵이 이렇게 부풀러가면 그 안에 있는 건포도들이 서로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럴 때 원래부터 가까이에 있었던 건포도가 멀어져가는 속도보다 떨어져 있었던 건포도 간의 거리가 속도가 더 빨리 멀어져 가는 것처럼 관측이 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1년 동안 지구가 2배로 팽창한 거와 같은 패턴과 속도로 그 전에도 지구가 팽창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혹시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작아서 0이었던 때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즉 말해서 서울 대전 거리가 지금은 320km까지 확장이 됐지만 그리고 1년 전에는 160km였지만 서울 대전 거리가 0이었을 때가 있을까요? 있겠죠. 똑같은 속도를 적용한다면 그러면 단지 2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그러면 서울과 대전 거리가 0이 되고 서울과 부산 거리도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주의 나이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허블 상수가 가진 값은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70km per sec. 이 얘기는 뭐냐면 초속 70km 속도란 뜻이에요. 초속 70km의 속도로 멀어져 간다. 언제? 두 은하가 1메가파섹 거리로 떨어져 있을 때. MPC라는 말은 메가파섹, 100만 파섹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바꾸면 1MPC는 300만 광년입니다. 빛이 300만 년 갈 수 있는 거리, 멀죠. 3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두 은하가 오늘 있다면 이 두 은하는 서로 초속 70km로 서로 간에 멀어져 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동일한 팽창 속도를 우주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과거로 시간을 돌리면 완전히 두 개가 붙어서 한 점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가면 태초에는 이 두 점이 한 점이었던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도대체 시간을 얼마나 거꾸로 돌리면 이 두 점이 한 점이었을까 계산해 봤더니 우주의 나이가 140억 년이라고 산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어림 계산으로 산출한 우주의 나이를 보고 우리가 허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관측과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정밀하게 산출을 한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아니면 138억 년 정도 됩니다. 허블과 르메트르가 제시한 팽창하는 우주, 도대체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그 얘기를 제가 몇 가지로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하게 우주는 변한다.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변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기 때문에 우주상수를 고안해냈는데, 이대로라면 우주는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주는 변한다. 현대 과학적 우주론이 태동을 한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지금 오늘날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는 등방하다. 어느 방향을 보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균일하다. 우주의 팽창은 공간의 팽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은하가 서로 멀어져 간다는 뜻은 이 은하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 팽창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돌리면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도 유한하게 산출이 가능하다. 실제 우주는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주로 빛으로 관측을 하기 때문에 빛이 올 수 있는 거리, 우주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올 수 있는 거리만큼만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을 한 다음에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반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주의 나이는 대충 6천 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 이상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반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아주 힘든 공상과학 소설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주가 빅뱅 후 38만 년이 됐을 때, 자, 이 우주에 어떻게 만들까요? 38만 년의 씨를 뿌려서 시작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주 배경 목사를 1950년대 반지 운반자 가모프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거듭 반복된 검증을 통해 이제는 확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즉, 우주 배경 목사에 관련된 우주 초기의 환경을 연구한 연구가 노벨상을 3개나 받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석영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허블과 르메트르가 함께 독립적으로 발견을 한 우주 팽창의 증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력이 전 우주에 당연히 그렇듯이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왜 우주가 한 점으로 중력 수축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질문부터 시작했죠. 프리드만과 르메트르가 우주 팽창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과학계 전체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허블과 르메트르의 관측 연구를 통해서 우주 팽창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로부터 더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을 오늘날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렇게 우주가 팽창을 해왔다면 과거의 어떤 한 시점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시간이 0이고 공간이 0인 그러한 시점이 있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1929년에 이미 이 허블 르메트르 팽창의 강력한 증거가 나오고 그 이후로 당연히 후속 연구를 통해 거듭 밝혀졌지만 학계는 계속 이 팽창 우주설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 팽창 우주설을 계속 연구한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지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모프는 원래 옛날 제정 러시아 때 태어났습니다. 자기의 학부 때 학과에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팽창 우주설을 주장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프리드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박사 연구를 하면 저분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팽창 우주설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프리드만 교수님은 아주 젊은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죠. 그래서 조지 가모프는 결국 미국으로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가모프는요,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반지의 제왕을 보면 프로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프로도는 이 반지의 제왕에서 이 악을 상징하는 이 반지를 목에 걸고 이제 여정을 떠나잖아요. 바로 이 가모프를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빅뱅 이론의 링베어러, 반지 운반자였던 것입니다. 1929년에 강력한 증거를 관측적으로 발견한 학계는 이 팽창 우주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사장시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가모프가 미국으로 망명을 온 다음에 혼자 그 이론을 끌고 갑니다. 가모프 생각엔 이랬습니다. 우주가 정말 지금 팽창 중이라면 시간을 거꾸로 뒤로 돌리면 우주의 과거 시점에는 우주가 아주 작고, 그리고 지금은 큰 우주에 에너지가 멀리 퍼져 있어서 차가운 우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모든 열 에너지가 작은 우주 안에 제한되어 있었을 때는 우주가 뜨거웠겠지. 이렇게 처음으로 뜨거운 빅뱅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처음에 뜨거웠던 우주의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는 개념이고요. 이것을 가모프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1953년도 가모프의 네이처지에 낸 논문의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우선 처음 가정은 이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우주가 작고 뜨겁게 시작을 해서 점점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졌을 것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기본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아주 뜨거웠을 때 초기에는 우주가 너무 뜨거우면요 어떻게 되냐면 원자가 이온화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를테면 수소 원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운데 양전하, 양극이죠. 양극을 띤 원자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극을 띤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 두 개가 함께 만나서 더하기 1 빼기 1 해서 중성에 더 이상 전하를 띠지 않는 그런 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금 주변에서는 수소 원자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중성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아주 뜨거웠던 초기에는 너무나 고온이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롭게 이온화돼서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치면은 수소가 만약에 100개 원자가 있다면 100개가 거의 대부분 다 중성으로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다 둘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뜨거운 우주에서는 100개가 다 이온화돼서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그 중에 100개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 나머지 100개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200개의 전하를 띤 입자로 가득한 우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를 띤 입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빛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빛은 직진을 하거든요, 언제나. 그런데 음전하나 양전하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주변에 존재를 하면 빛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비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주 초기에 뜨거웠을 때 우주가 전하를 띤 입자로 가득했을 때는 빛이 한 발자국도 똑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혼탁하고 정신없고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러한 우주가 되었습니다. 그 우주를 보고 제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호박죽 우주라고 합니다. 호박죽 겉면을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알 수가 없죠. 이 초기의 우주도 이런 상태였을 거라고 가모프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빅뱅 후 38만 년이 되는 시점, 1000도 정도로 식습니다. 이제 전자와 원자, 핵이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온도입니다. 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음전하를 띤 입자와 양전하를 띤 입자가 막 정신없이 좌충돌하고 있어서 빛을 꼼짝도 못하게 가둬놓고 있던 우주에서 오늘 갑자기 거의 한 몇 분 사이에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진 입자들끼리 서로 결합을 해서 전하가 이제 없는 중성의 입자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빛의 입장에서 볼 땐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대분리의 시기다. 분리라는 말은 뭐냐면 빛이 이제 물질로부터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빛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우주의 나이 38만 년일 때 갑자기 3000도가 딱 됐을 때 모든 빛 입자들이 자유롭게 우주를 항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출발한 빛을 137억 년, 138억 년 정도 지난 오늘날 발견을 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가모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3000도짜리 빛이 출발했는데 우주가 그 다음에 한 1000배 정도 팽창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도플러 효과 때문에 빛의 온도가 낮은 것처럼 발견이 될 것이고 처음에는 3000도로 출발했던 그 빛이 오늘날 우리 관측기기에 검출이 될 때는 1000분의 1로 줄어서 3도, 절대온도 3도, 섭씨로는 영하 270도 정도로 발견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한 것입니다. 와, 이거를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하고 같이 연구하셔도 돼요, 이제부터. 오늘날 21세기의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1953년에는 어땠을까요? 과학자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우주가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졌다고? 학계의 반응은 아주 썰렁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전화 회사였던 벨 전화 회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그레함 벨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미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전화기를 발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벨 랩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차렸어요. 천문학자 두 사람을 고용했네요. 펜지아스라는 사람과 윌슨이에요. 이 두 분이 뉴저지에 있는 이 벨 연구소에 전파 천문대를 만들어서 하늘에서 전파를 내는 천체를 하나씩 다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목성, 극 부분에서 전파가 나오는군. 은하에서 전파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파악할 수 없는 전파가 우주 전 지역에서 똑같이 오고 있어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잡음이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 온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그 절대 온도로 3도예요. 이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MIT에 있는 동료 학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 지금 이렇게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MIT에 있는 교수가 너네 지금 연구소 근처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젊은 교수 둘이서 지금 비슷한 거 찾고 있어. 전화해봐. 그런 겁니다. 이 양반들이 프린스턴 대학에 전화를 했더니 밥 디키와 짐 피블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10년 전에 러시아에서 망명원 가모프 교수가 예언을 한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아보려고 학교 교정에다가 전파 천문대를 만들고 있을 때요. 그랬는데 이 두 분이 전화를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발견했는데 절대 온도 3도짜리 뭐 빛이 예견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앞불싸. 여러분들이 대박 터뜨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모프가 예견을 한 우주 배경 복사의 첫 발견입니다.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발견을 한 지 14년 만에 노벨상을 주었습니다. 14년 만에 노벨상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 과학계에서는 오늘 발견했으니까 내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어떤 현상 하나를 안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원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됐죠? 노벨상까지 줬으면 됐어요. 아니죠. 더 많이 알아내야 돼요. 자, 지상에 있는 망원경으로는 아무래도 전파 간섭이 많으니까 우주에 탐사선을 띄우자. 그래서 나사는 코비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을 지상에 띄워서 허공에서 이제 우주를 관측하게 하죠. 그 관측을 해봤더니 정말로 절대 온도 3도짜리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잡음 안에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더 작은 잡음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잡음 속에 숨어져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작은 잡음이 어쩌면 우주의 삼라만상의 기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듯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1989년도에 발견을 하고 2006년도에 이 내용으로 노벨상을 또 한 번 주게 됩니다. 노벨상 2개 받은 발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천문학자들은 또 다시 망원경을 세웁니다. 자, 지구 근처를 공전하는 망원경은 아직까지도 지구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신호가 깨끗하게 잡히는 곳에 망원경을 세우자. 태양과 지구 선상에서 태양의 반대쪽에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물체를 갖다 놓으면요, 그 물체는 안정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물체가. 그래서 그 지점에다가 망원경을 어렵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 플랑크, 그리고 또 하나는 WMAP이라고 하는 2개의 망원경을 거기다 갖다 놨는데 2개 다 관측을 단연간 해봤더니 정확히 이전에 코비와 또 벨랩에서 관측한 그러한 내용의 우주 배경 복사를 다시, 하지만 훨씬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 계시는 이 우주 배경 복사 지도는 우주의 지금 전 방향에서 오고 있는 이 복사 에너지, 빛의 온도를 표시한 건데요. 붉은 지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온도가 높고 푸른 지점들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살짝 낮은 지점입니다. 근데 그 온도 차이가 한 1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군데가 3.00001도라면 한 군데는 2.99999도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작은 건 우리 그냥 무시해야죠. 무시할까요? 이제 몇 강 지나면 이게 얼마나 거대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주의 전체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빅뱅 후 38만 년이 됐을 때, 자, 이 우주에 어떻게 만들까?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까? 어디다 사람을 만들고 어디다 도시를 만들고 어디다 은하를 만들까를 38만 년의 씨를 뿌려서 시작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씨의 지도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주 배경 복사를 1950년대 반지 운반자 가모프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4개의 힘 중에 나머지 3개의 힘, 전자기력, 양력, 강력을 잘 연구해 봤더니 이 3개의 힘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거를 우리가 대통일시기라고 부르자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빅뱅이 한 일이 뭐냐면 우주에 힘을 나눠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3개의 힘이 이렇게 짧은 시간대에 분리되기 시작을 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빅뱅 후 100억 분의 1초 됐을 때 온도는 대략 한 1000조 도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뜨거웠던 우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물질의 최초의 모습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석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빅뱅 이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던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어떻게 발견되고 검증되게 되었는지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게 맞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모프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우주가 작았을 때 뜨거웠다는 거거든요.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 중에 우주 스스로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특별히 유실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죠. 지금은 크게 퍼져 있으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모든 것이 작은 점에 모여 있을 때는 아무래도 모든 에너지가 다 높게 밀집되어 있었겠죠.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주배경 복사가 거듭된 관측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가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주가 초기에 매우 작았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우주가 크기가 0인 점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0인 지점을 혹시 우리가 시간도 0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죠.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한 순간을 시간도 존재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시작, 뭘 말하는 걸까요? 우주가 시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시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주가 시작하게 된 시점은 도대체 뭘 의미하고 우주가 시작을 했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주의 시작을 초래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론이 양자역학적 기원입니다. 남산에 올라가 보셨나요? 남산에 올라가면 이제 팔각정도 있고 또 N 타워도 있고 아주 분위기 좋고 경치도 좋고 멋집니다. 거기에 누가 공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을 갖고 있는 어린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안전한 지역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 아무리 어린이 힘으로 세게 던지거나 튕긴다고 해서 공이 갑자기 후암동 아래 골짜기로 떨어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언제나 확률이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제가 만일 빠른 속도로 이 벽을 향해 돌진을 하면 고전역학적으로는 아프겠죠. 벽에 부딪힐 순간 아플 겁니다. 양자역학적으로는 아플 확률 얼마와 그 다음에 내가 뚫고 벽 다음 바깥쪽으로 나타날 확률 얼마라고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전역학적 삶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벽에 부딪혀봤자 저만 아프다는 거 뻔히 알고 있죠. 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확률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자를 가지고 작은 원자나 이런 입자를 가지고 입자 가속기에서 해보면 절대로 통과를 하면 안 되는 벽에다가 입자를 던집니다. 100개를 던지면 100개가 다 튕겨져 나오죠. 10,000개를 던지면 10,000개가 다 튕겨져 나옵니다. 10,000개를 던지면 다 10,000개가 튕겨 나와요. 그런데 양자역학적 이론에 의하면 아주 미미하고 작지만 얘가 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 거시 세계에서는 그렇게 실험을 할 수가 없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그렇게 다수의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해봤더니 실제로 벽을 넘어서 나타나는 입자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의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기는 어렵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냐 과학계에서 했을 때 과학자들의 이 투표를 가장 많이 얻은 것이 여러분 일반 상대론이라고 생각하고 싶죠? 사실은 1등으로 양자역학이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양자역학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피부에 닿게 그 가치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중요하다고 과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너무 작지만 만약에 그 가능성이 1조의 1조의 1조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우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정도의 시도는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도가 불가능하지만 우주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산 팔각정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공이 실제로 후암동에 떨어질 확률이 얼마일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주는 탄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극히 작은 확률을 가지고 공이 떨어질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런 세계에서 바로 우주가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히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비탈길을 구르기 시작한 그 공이 비탈을 탁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주가 새롭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는 딱 한 번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수도 없이 많이 시도를 하고 수도 없이 다양한 우주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주라는 뜻은 영어로는 universe, 하나의 세계라는 뜻인데 하나의 세계 대신 multiverse, 다중 세계라는 개념으로 다중 우주라는 개념을 학자들이 요즘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주가 이 그림에서 이 도식도에서 나온 것처럼 0, 무한대로 작은 하지만 무한대로 온도가 높고 거의 무한대로 밀도가 높은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팽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을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빅뱅이 있은 이후에 아주 최초의 짧은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 보고 그때는 밀도가 얼마였어요? 그때는 사람 살았어요? 그때는 뭐 어땠어요? 아무리 질문해봤자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기술 법칙으로 기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어느 시간 정도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우주를 기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43승 초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시간이냐고요? 이 시간은 1초를 1억으로 나눈 다음에 또 1억으로 나누고 또 1억으로 나누고 또 1억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1초를 1억씩 5번을 나눈 다음에 또 1000번을 더 나누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1초보다 훨씬 작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짧은 이 시점을 우리가 플랑크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빅뱅 이후 요 시간대, 플랑크 시간 동안은 우리가 수학이든지 물리든지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과학을 가지고는 아무런 기술할 수 없는 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우리 강의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저하고 관련된 우주인가? 이제 우리에게 관련된 우주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10의 마이너스 대략 한 4승초, 35승초 정도 됐을 때 이때부터 이제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연, 대자연에는 4가지의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중력, 아시죠? 사과가 왜 떨어져요? 전자기력, 빛입니다. 강력과 양력은 여러분들이 잘 실생활에 이해는 못하시지만 사실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자를 만들고 구성하는 힘입니다. 이 4가지로 우리 삶을 다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4개의 힘 중에 중력은 다른데 나머지 3개의 힘, 전자기력, 양력, 강력을 잘 연구해 봤더니 주변 환경의 에너지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이 3개의 힘이 서로 우위가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보통의 세계에서는 강력이 제일 센 것 같고 양력은 좀 약한 것 같고 전자기력은 아주 미미하고 약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환경이 훨씬 더 에너지가 높고 온도가 높은 환경으로 가면 즉 우주의 초기로 가면 희한하게 3개의 힘이 값이 같아집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왜 이 완전히 서로 다른 이 3개의 힘이 우주가 굉장히 어렸을 때 가졌을 법한 그러한 특징적인 온도가 되면 이 3개의 값이 동일한 세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어떠한 지금 가정을 하냐면 오늘날은 전혀 독립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이 3개의 힘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거를 우리가 대통일 시기라고 부르자라고 합니다. 그때가 우주의 아주 초기예요. 그러니까 빅뱅의 초기에 제일 먼저 빅뱅이 한 일이 뭐냐면 우주에 힘을 나눠준 겁니다. 처음엔 그냥 하나로 뭉뚱거리로 있었어요. 하지만 금방 그 지난 다음에 3가지 힘을 분리시켜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 3개의 힘이 이렇게 짧은 시간대에 분리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은 우리가 아주 잘 기술하는 4개의 힘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빅뱅, 뜨거운 빅뱅은 뭘 또 예언을 합니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아직도 1초 전입니다.
빅뱅 후 100억 분의 1초 됐을 때 온도는 대략 한 1000조 도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온도면 뭐냐면 지금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 인류가 건설한 최대 입자 가속기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라고 하는 입자 가속기가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 한계입니다. 이 정도 뜨거웠던 우주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물질의 최초의 모습을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원자인데요. 사실은 원자도 쪼갤 수가 있거든요. 원자를 쪼개면 그 안에는 쿼크라고 하는 기본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시대 쿼크의 기본 입자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10,000분의 1초 됐을 때 이제 우주가 쿼크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 쿼크들이 나중에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기본 구성 단위를 만드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쿼크가 가장 중요한 물질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상과학 소설 쓰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빅뱅 이론은 우주가 온도가 점차로 변해가면서 식어가면서 무슨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측만 하면 뭐예요? 검증을 해야죠. 이 검증을 프랑스와 스위스에 있는 이 선 연구소에 LHC 입자 가속기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말로 이렇게 어린 우주가 가졌을 법한 고온의 환경에서 이러한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검증해낸 것입니다. 지금 힉스 입자 같은 것도 우주의 나이가 10억 분의 1초 정도 됐을 때 우주의 에너지가 약 한 125 기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그 정도의 에너지 환경에서 힉스 입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속기 실험에서 이미 발견을 해서 노벨상까지 지금 수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우주의 나이가 10,000분의 1초 될 때까지 예측되는 일들이 하나씩 다 검증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10,000분의 1초 됐을 때 우주는 원자의 기초 입자인 쿼크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 당시 우주는 이제 어떤 우주냐면 수없이 많은 쿼크라는 무거운 입자와 그 다음에 가벼운 입자, 전자가 전하를 음으로 띄고 막 혼탁하게 빛과 함께 뭉쳐져 있었던 그런 아주 대단히 번잡한 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빅뱅 후 이제 10,000분의 1초까지 왔죠. 10,000분의 1초부터 1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볼까요? 우주의 나이는 이제 100억 도 정도로 온도가 식어갔는데요. 그렇게 되면 쿼크가 3개씩 모여서 바리온이라고 하는 강입자, 오늘날 원자의 기본 구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어요. 이 얘기는 제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쿼크는요, 질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갖고 쿼크가 3개가 모이면은 만약에 위 쿼크 2개와 아래 쿼크 하나가 모이면은 양성자, 수소의 원자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 쿼크 하나와 아래 쿼크 2개가 모이면 중성자라고 하는 원자핵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쿼크 3개의 질량을 합치잖아요. 그래갖고 중성자가 됐다며요. 그런데 중성자의 질량을 따로 측정을 하면 쿼크 3개의 질량을 합친 것의 100배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신비예요. 우리가 아직도 지금 잘 파악을 못합니다. 이건 관계입니다. 쿼크 3개가 그냥 관계없이 3개가 그냥 돌아다닐 때 그럴 때는 질량이 111이었어요. 그리고 셋을 하나로 묶어줬더니 그리고 관계를 줬어요. 이제 야, 너 아빠, 너 엄마, 너 애기. 이렇게 관계를 매겨줬더니 이전에는 질량의 합이 3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300이 됐단 말입니다. 더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주의 신비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주의 기본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 시대까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이 과정이 쿼크라는 기본 입자로부터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는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이 에너지가 보존된 것인가 희한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빅뱅 후 1초가 될 때까지 얘기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도대체 빅뱅이 꽝 하고 터진 다음에 1초밖에 안 지났는데 뭔 이렇게 역사가 많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이 1초가 될 때까지 벌어졌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1초가 된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우주의 1초는요. 어린아이가 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2차원적인 땅을 기어가던 삶을 살다가 갑자기 3차원으로 차원이 하나 증가되는 일어서서 직립보행을 하는 그런 시기처럼 우주가 더욱더 복잡하고 정말로 거대한 일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벌어지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의 기본이 수소 아닙니까? 다 우주 초기에 3분 동안 우주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헬륨도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빅뱅 핵 합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음전자가 아니라 양전자가 더 많은 우주로 처음에 시작했었더라면 물질로 만들어진 우주가 아니라 반물질로 만들어진 우주, 전혀 다른 우주가 되었을 거라는 상상도 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의 이석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빅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초기에 우주에 어떤 중차대한 현상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빅뱅 핵 합성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 강의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처음 우주의 나이가 1초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살짝 짚어봤습니다. 플랑크 시간이라고 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힘이 여러 개가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다가 분리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우주의 나이 1초, 그 1초를 어떻게 우리가 기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탄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시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모든 원자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수소는 원자 핵과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자는 워낙 질량이 작기 때문에 사실 조금 미미하고요. 결국은 모든 원자는 핵이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탄소, 질소, 산소, 철, 마그네슘, 이런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원자는 핵이 있는데 그 핵은 모두 양성자와 중성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익숙히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엄청나게 멋진 건물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뭐가 탄생한 거냐면 그 건물에 필요한 벽돌들이 지금 다 만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주의 나이 1초를 어떻게 제가 기술할 수 있을까요? 벽돌이 그냥 난장판으로 지금 바닥에 널려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주에 벽돌만 널려져 있는. 빅뱅 후 1초가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대략 100억 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무한대도였다가 이제 100억 도까지 식게 된 거죠. 이때가 우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우주 나이 1초를 사람의 돌에 비유합니다. 사람의 돌일 때 어떤가요? 사람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돌 이전에는 기어다닙니다. 평면 2차원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충 돌 정도 되면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 이거 완전히 신세계죠. 차원을 하나 더 갖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높이를 갖게 되면 이제 나보다 낮은 차원, 이 차원의 개체들이 다 한눈에 파악이 되거든요. 우주도 지금 빅뱅 후 1초가 됐을 때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주가 100억 도에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세 가지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에 하나는 전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우주에 굉장히 많은 복잡한 입자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전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자가 많기는 많죠. 하지만 그때는 전자가 오늘날 많이 있는 음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가 반대인 양전자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거의 동일한 수의 양전자와 음전자가 우주 초기에 존재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초기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빛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입자와 반입자를 서로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제가 만약에 빛이면요, 제 빛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의 양전자와 음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양전자와 음전자가 두 개가 지금 만들어졌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양전자와 음전자는 서로 음양과 같아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두 개가 서로 만들어졌을 때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럼 둘이 만나서 없어져요 또. 그래서